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떨리기도 하지만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나면 늘 웃고 떠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도 리액션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친구가 말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죠. 그래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야기할 맛이 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리고 저도 무척 많이 쓰는 한국 리액션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를 잘 못해도 이 정도 리액션을 할 수 있다면 한국어 센스가 꽤 있어 보일 거예요. 남녀 상관없이 자주 쓰는 말이니까 잘 듣고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표현은 내 말이 그 말이야 입니다. 의미는 전혀 어렵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뜻이니까요. 상대방이 내가 하려던 말을 먼저 말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정말 공감이 갈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장 보는 게 무서워. 라고 하면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 그 영화 지겹지 않았어? 라고 하면 내 말이 그 말이야. 중간에 진짜 졸 뻔했어. 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말의 억양을 잘 살려서 말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말의 리듬감을 살려줘야 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더 짧게 줄여서 내 말이 이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영화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어. 내 말이 나는 그 영화 안 볼 거야. 또는 그 노래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진짜 좋더라. 내 말이 나도 계속 생각나더라고.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을 덧붙이면 서로 통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얘기할 때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표현은 웃기고 앉아있네 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뻔뻔한 행동을 봤을 때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웃음만 나온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나보다 어린 동생이 나를 놀리고 싶어서 내가 언니보다 낫지 라고 말할 때 언니는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여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홧김에 나 좋다는 다른 여자들도 많아 라고 헛소리를 한다면 웃기고 앉아있네 하고 비웃어 줄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시험을 잘 봤는데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항상 공부를 안 한 척 했어요. 공부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감추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별로였어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저는 싫었거든요. 어느 시험날 아침 학교에 가보니 그 친구가 또 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어떡하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그 친구랑 멀리 떨어져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 아닌데 저도 그때는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을 너무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느끼거나 황당할 때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도 역시 줄여서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액션 표현은 억양이 참 중요한데요. 이 표현도 역시 그렇습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참나,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느낌을 담아서 말하면 그 의미가 잘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반말이고 또 비꼬는 느낌이 강해서 약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친한 친구랑 이야기할 때 쓰거나 혹은 나 혼자서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 알아두시면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은 완전 어이없네 입니다. 이건 충격적이거나 황당한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어이없다는 말은 원래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힐 때 쓰는데요. 거기에 완전을 붙이면 강도가 더 세집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토요일에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완전 어이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동생이 내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으면서 사이즈가 안 맞다고 투덜거리고 있다면 완전 어이없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커피가 나오자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 커피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확인해 달라고 했고 결국 제 커피가 맞았어요. 그런데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와,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어이없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표현은 혼잣말로 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도 쓰이는데요.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상했을 때 일부러 상대방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표현은 할 말이 없다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올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회의 중에 몰래 게임을 하다 걸렸는데 제가 집중하기 위해 게임한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모두 그 사람을 쳐다보겠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니까요. 그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와, 진짜 할 말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남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 책임 없다고 주장할 때도 야, 할 말이 없다 진짜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실망감, 허탈감, 체념이 섞인 느낌도 있어서 감정 상태를 은근히 드러내기 좋은 표현입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지 말고 무심하게 말하는 게 포인트예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저히 이 상황을 대처할 만한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놀랍고 황당하다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할 말이 없다란 표현을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말도 안 돼 입니다.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믿기 힘들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로또에 당첨됐대 라고 하면 말도 안 돼. 진짜야? 이렇게 리액션 할 수 있어요. 또 피아노 치는 고양이가 있대 라고 한다면 말도 안 돼. AI 영상이겠지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하나 봤는데요. 1살밖에 안 된 아기가 잘 시간이 되니까 엄마한테 손인사를 하고 스스로 방에 걸어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자는 영상을 봤어요. 그 나이에 스스로 자러 들어가는 아기는 거의 없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아기가 있다고? 라면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직접 보여줬더니 남편이 진짜 엄청 신기해 했어요. 이렇게 놀랍거나 신기하거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도 부정적일 때도 다 할 수 있는 말이라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한국어 리액션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이 6가지 표현은 모두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 뜻만 외우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써보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예시로 설명한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보고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내 말이 완전 어이없네. 말도 안 돼. 같은 표현은 드라마나 웹툰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들릴 때마다 한 번씩 따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은 아직 날씨가 쌀쌀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면 햇살이 너무 예뻐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꾸었어요. 지금까지 아이폰 SE를 쓰고 있었거든요. SE의 크기와 홈 버튼이 좋아서 좀 불편해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부터 급격히 전화 통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아이폰 플립이 나오면 바꾸고 싶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SE가 그때까지 버텨주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폰 14로 바꾸었습니다. 아이폰 플립이 아니면 굳이 신상품을 원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필요한 조건을 갖춘 핸드폰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는 새로운 핸드폰으로 녹음해 봤는데 어떤가요? 음질이 좀 더 나아졌나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천천히 녹음 품질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팟캐스트는 소리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제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블로그를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았는데요. 제목이 한국인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목도 재미있었지만 글을 읽으면서 더 재미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의식하지 않고 하는 말인데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의 거짓말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하는 나쁜 거짓말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서로 통하는 형식적인 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월은 한국인들에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여자들은 이번 봄에 입고 싶은 옷이나 액세서리, 기분 전환을 위한 화장품 등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혹시 성수, 강남, 홍대, 이태원 등 한국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빈손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쇼핑을 부르는 장소거든요. 어쨌든 쇼핑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입어보고 만져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입어보고 만져봤는데 막상 결정하려는 순간 마음이 바뀔 때 있잖아요. 결국 구매하지 않고 매장을 나오는데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바퀴 더 둘러보고 올게요.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더 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다른 가게의 옷들을 구경하고 다시 오겠다는 말이에요. 아직 이 상품에 대해 결정을 못했으니 좀 더 고민해보고 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손님을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굳이 기다리지 않고 속상해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 또 오세요 라던가 네, 안녕히 가세요 정도의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굳이 왜 다시 올게요 라는 말을 할까요? 구경한 사람이 약간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특히 살 것처럼 열심히 입어보고 만져봤는데 안 사게 되는 경우, 그럴 때 한 바퀴 더 둘러보고 올게요 라고 많이 말합니다. 사실 미안할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지금은 안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직접적인 거절은 아니니까요. 한국에 여행 오신 분들은 특히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쇼핑을 하다가 마지막에 구매하지 않기로 하고 매장을 나간다면 한 바퀴 더 둘러보고 올게요 라고 꼭 한번 말해보세요. 상대방에게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말로 들릴 겁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정말 많은 외국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말이에요.
갑자기 왜 밥을 먹자고 하는 건지, 밥을 먹자고 말하면서 언제 먹자는 건지 얘기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자는 연락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인사거든요. 나중에 또 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왜 밥을 먹자고 할까요? 그건 가난했던 한국 현대사를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한국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거의 폐허가 됐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지낼 곳도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당연히 밥을 제대로 먹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안부 인사가 밥 먹었어? 라는 말이 되었다고 해요. 그 전에도 밥에 관한 인사는 쭉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여러 의견을 찾아보니 한국전쟁 이후에 밥 먹었어? 라는 인사가 사람들에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음에 밥을 같이 먹자는 의미보다는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인사하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만약에 정말 다음에 만나서 밥을 먹고 싶은 거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서로 스케줄을 확인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할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인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과 관련된 안부 인사는 이 밖에도 정말 많은데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라고 말하고요. 걱정을 할 때 밥도 못 먹은 거야? 밥은 먹었어? 라고 말하고요. 고마울 때는 나중에 내가 밥 한 번 살게. 상대방이 아플 때는 밥 잘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이 지독한 밥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표현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친구랑 퇴근하고 7시에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7시 10분이 넘어도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너 어디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갈게. 알겠어. 그리고 1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친구가 안 보여요. 너 어디야? 왜 안 와? 거의 다 도착했어. 1분만 기다려. 그리고 10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친구가 도착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도착했다는 친구의 메시지를 받으면 사실 잘 안 믿어요.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정말 거의 다 도착한 것인지 아니면 미안한 마음에 그냥 하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친구가 도착해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친구들 중에서 약속을 했을 때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꼭 5분, 10분, 심하면 30분 이상씩 늦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다 도착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는 보통 10분 내외로 늦을 때 가장 많이 써요. 30분 이상 늦게 되면 그때는 솔직하게 늦을 것 같다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에 집에서 막 출발을 하면서도 거의 다 도착했어. 금방 갈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살다 보면 약속 시간에 늦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거의 다 왔어. 5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 금방 갈게.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야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꼭 적절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표현을 소개할게요. 바로 괜찮아요입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라는 말이죠. 문제는 이게 정말 괜찮을 때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도 쓴다는 겁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에요. 괜찮든 안 괜찮든 일단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실수로 제 컵을 깨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말해요. 사실은 매우 속상하지만 그걸 표현하면 친구가 더 미안해 할까봐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친구가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뭐 괜찮아, 나아지겠지 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세게 켜시면서 괜찮지?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해요. 너무 춥거나 심한 감기에 걸렸다면 당연히 안 괜찮다고 말하죠. 그치만 내가 조금 참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넘어갑니다. 좀 불편해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국인들이 괜찮지 않을 때도 습관처럼 괜찮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깊게 하기도 전에 이미 괜찮아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괜찮아요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많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친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어요.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회사의 보스라던가 집안의 어른이라던가 학교의 선생님처럼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안 괜찮다고,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러니 한국인이 괜찮다라고 말하면 분위기와 맥락으로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닌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한국 여자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안 괜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거짓말 4가지를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위에서 소개한 말은 남녀 모두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여자들이 이런 형식적인 말을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여자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형식적인 말에 대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한국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서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설명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언어는 눈빛과 목소리 톤, 그리고 표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런 형식적인 말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어에는 소리가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요. 이런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해요. 동음이의어가 생기는 이유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가끔 헷갈려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문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은 동음이의어 중에서 기초 단어이고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를 소개해 볼게요. 제일 먼저 눈입니다. 눈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에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눈이 오면 썰매를 타요. 이 예문에서는 겨울에 내리는 바로 그 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얼굴에 있는 눈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의 눈은 참 예뻐요. 저는 엄마의 눈을 닮았어요. 여기서 눈은 신체 기관 중 하나인 눈을 뜻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은 하나의 예문을 말해볼까요? 하얀 눈이 내리던 날 당신의 눈은 너무 예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다리입니다. 다리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양쪽을 이어 만든 시설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저 오래된 다리를 건너가면 카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오늘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넜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세 번째 단어는 배입니다. 배는 특별히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람의 신체 부분 배, 그리고 과일의 이름 배, 마지막으로 물 위로 떠다니는 교통수단 배입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의미죠? 예문으로 기억해 주세요. 점심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요. 참, 우리 내일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나요? 지금 소개한 눈, 다리, 배라는 단어가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신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네 번째 단어는 차예요. 오늘 차가 많이 막혔어. 그래서 다른 친구의 차를 타고 왔어. 여기서 차는 교통수단 중 하나를 의미해요. 하지만 다음 예문에서는 의미가 달라져요. 어제 우리가 마신 차의 이름이 뭐야? 그 차를 다시 마시고 싶어. 이 예문에서는 마시는 차를 의미해요.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예문으로 말해볼까요?
친구의 차를 타고 간 멋진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마지막 5번째 소개할 단어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생각이나 느낌을 전할 때 쓰는 말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어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파. 오늘은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는 동물의 한 종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말이 많아요. 저는 말 타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서 말은 동물을 뜻합니다. 두 단어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 동생이 제주도에 가서 말을 탔다고 계속 말해요. 오늘은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한국어 단어를 소개해 봤어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문장에서 의미를 구분해야 해요. 그래서 단어보다는 문장 전체를 반복해서 말해보고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동의어가 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색을 좋아해요? 저는 블루와 그린, 베이지색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분홍색과 노란색도 포인트색으로 좋아하고요. 한국에는 색을 나타내는 표현이 무척 다양해요. 특히 같은 색이라도 감정과 느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빨간색을 나타내는 표현과 단어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빨갛다입니다. 말 그대로 빨간색을 나타내요.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사과가 빨갛다. 빨간색 지붕.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다음은 붉다입니다. 붉다는 빨갛다보다 조금 어두운 색을 표현해요. 사과가 빨간색이라면 고추는 붉은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붉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것은 검은색에 가까운 빨간색이에요. 붉은색보다 더 어두운 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의 색깔을 보통 검붉은색이라고 말합니다. 또 붉다, 검붉다는 실제 색과 상관없이 어둡게 느껴질 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붉은 악마, 붉은 달, 붉은 노을, 검붉은 얼굴, 검붉은 치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 무섭거나 어둡거나 혹은 진지한 느낌을 살려서 말하고 싶을 때 빨갛다라는 말보다는 붉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번에는 조금 귀여운 느낌의 표현을 알아볼까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술에 취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여자 주인공이 술 취하면 얼굴이 약간 빨갛게 되죠? 바로 그 술 취한 얼굴을 설명할 때 얼굴이 발그레하다 라고 말해요. 발그레하다는 빨간 빛이 연하게 퍼져 있는 느낌을 나타내요. 마치 아기 얼굴처럼 말이죠. 발그레한 볼, 발그레한 입술, 소녀의 두 뺨이 발그레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빨갛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밝고 강렬한 빨간색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새빨간 장미, 새빨간 립스틱. 그녀는 오늘 새빨간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실제로 빨간색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한 거짓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마. 한국에는 이렇게 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주 많아요. 파란색도 노란색도 느낌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설명한 빨간색은 PDF 파일에 색 이미지와 함께 정리해 놓을게요.
그 중에서 어떤 표현이 가장 인상 깊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중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충청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 충청도는 놀러 간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고등학교는 같은 동네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대학교는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무척 다양했어요. 저는 그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지방색이 있거든요. 어느 지방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말투나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한국은 크게 7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7개로 나뉘어요. 미국의 주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말투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음식이나 생활 모습도 조금씩 달라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 친구들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가니 지방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제가 느낀 한국 각 지방의 말투와 편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도 친구들은 한마디만 해도 티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투리가 센 편이거든요. 말에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훨씬 애교스럽고 때로는 무척 화가 난 듯 들려요. 대학 때 같은 수업을 들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경상도 부산 사람이었는데 사투리를 정말 귀엽게 썼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언니가 말하면 정말 사랑스럽게 들렸거든요. 예를 들어 같이 수업을 듣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를 부를 때 저는 오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언니는 오빠야! 이렇게 불렀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물론 화가 나거나 열받았을 때는 더 크게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 흉내낼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서울말에 비해서 표현이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끔 경상도 사람끼리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서울 사람들은 싸운다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반면 경상도 남자의 말투는 흔히 무뚝뚝하다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말이 별로 없거든요. 필요한 말만 짧게 하기 때문에 자상함이 잘 느껴지진 않지만 대신 남자답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 여동생의 남편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하게 말을 잘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상도 남자라고 하면 무뚝뚝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경상도 말 중에서 제가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코넷네 하자인데요. 표준어로 자자 이런 말이에요. 잘 시간이 되었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죠. 처음 들었을 때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전혀 몰랐는데? 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경상도가 매운맛 한국어 느낌이라면 전라도는 구수한 맛 한국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양쪽 지방의 사투리에서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외국 사람들에게 그 차이가 느껴질지 잘 모르겠어요. 전라도는 경상도보다 말투가 조금 나긋나긋해요. 나긋나긋하다는 것은 약간 천천히 조용히 말한다는 건데요. 톤이 좀 높은 경상도에 비해서 톤이 낮고 엔딩을 길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 맛있다. 이게 서울말이라면 경상도 사투리는 진짜 맛있다. 전라도 사투리는 맛있구마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옛날 한국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사투리예요. 이렇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는 아주 큰 반전이 있는데요. 바로 엄청난 욕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라도 사투리 욕은 정말 놀라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문학작품의 구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전라도 욕은 이야기처럼 줄줄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한국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와 볼게요. 드라고리, 여리버리, 바리바리, 산바리, 멍텅구리, 빠가사리, 세면바리, 절뚝바리, 아주가리, 가리가리, 닭대가리,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안다리, 바깥다리, 뒷다리, 윗다리 접어놓고 잘고통에 삐뚤어, 빠뚤어, 삐빠뚤어, 후들어, 뚜들어, 쪼개버려, 으깨버려, 죽여버려, 빠사버려, 딱밤 때려버려. 개념 좀 챙기고 댕기라 이 증신나가 회장. 네가 시부리 말이 책으로 나오면 내가 그 책으로 평생 똥을 닦을 것이다. 알겠냐? 어때요? 힙합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라임이 살아있죠? 이럴 때 우리는 찰지다 라고 표현해요. 찰진 전라도 욕을 한번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진답니다. 다음은 충청도예요. 충청도는 느린 말투의 대명사입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아직도 저희 할머니는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명절과 같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모든 친척이 다 모이면 정말 웃깁니다. 다 같이 말이 너무 느리거든요. 충청도 사투리 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굴러오는 커다란 바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와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 바위가 굴러와 버려서 아버지가 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이 너무 느려서 굴러오는 바위가 더 빨랐다는 얘기죠. 실제 저희 아버지도 말이 느리세요. 그래서 엄마는 답답해 하시지만 저는 느린 아빠 말투를 좋아해요. 자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의 친한 친구도 충청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도 말이 약간 느린 편인데 편안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강원도는 한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북한말과 비슷한 점이 꽤 있어요. 강원도 말투는 약간 순박한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꾸밈 없이 솔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강원도 출신의 인물이 대체로 착하고 순진한 캐릭터로 나왔어요. 하지만 요즘에 강원도 사투리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강원도에 살아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쪽 방에 코 이래 큰 자는 누구 편이래요? 임자, 아니 이 짝편이니 그 딱 보고 아는 척 하지. 그렇지. 그러니. 아니 그러면 2대1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사대야. 저 그게 그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제주도인데요. 사실 제주도 사투리는 진짜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도 진짜 제주도 사투리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제2외국어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들을 기회가 없어서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주도에 직접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혹은 해녀분들이 쓰는 것 같아요. 제주도 사투리 느낌 한번 들어보세요. 오지 말라. 아 무슨 삼촌들한테 거짓말 햄시니? 너 정체가 뭐고? 이지서는 어멍이었다. 저지서는 어멍이 오폰다. 또 누구한테는 그림을 그린대 놓고 미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무슨 거짓말 햄서? 어? 아 딴 데강 살지 무슨 물질런된 이디왕은에 놈들한테 피해줘가 뭐. 마지막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사실 경기도 사투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서울 말과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서울과 경기도는 특별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했고 들어본 말이거든요. 각종 영화, 드라마, 노래 가사 등 대부분이 서울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에는 서울깍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깍쟁이가 무슨 뜻이냐면 약간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지만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느낌을 말해요. 사투리를 주로 쓰던 사람들이 서울 말투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태도를 조금 차갑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빨랐던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보다 훨씬 먼저 개인주의가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서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학교에 가서 다른 지방 친구들을 만나보니 느껴지더라고요.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친해지기도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서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 지내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지방 친구들에게서 정을 더 많이 느꼈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어서 표준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대학교 때 지방 친구들을 보면 사투리를 고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투리 하나쯤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2외국어를 잘하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사투리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사투리가 궁금하시면 제가 드라마 하나를 추천할게요.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세요. 특히 응답하라 1994는 아주 다양한 사투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내용도 너무 재미있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정주행 해봐야겠네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밤 코넷네 하세요. 안녕.